전 세계가 한국의 농업 기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에 도착하자 기아가 사라졌습니다. 아프리카 가나 죽음의 땅에서 충격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가 50년간 도전했다가 완전히 포기한 바로 그 불모지에서 한국이 단 2년 만에 쌀 생산량을 500% 폭증시키는 불가능한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농업 기술의 정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환경에서도 한국의 그 기술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과연 전 세계 식량 위기를 해결할 이 충격적인 비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코수아 멘사입니다. 가나 농업부 산하의 농업기술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한 지 어느덧 15년째가 되었네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농업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온 후 줄곧 유럽 농업기술만이 우리 가나의 해답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속에 아프리카 농업은 늘 도움이 필요한 분야였고 서구의 과학적 지식만이 해법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연구소에서 토양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아코수아, 큰일 났어. 동료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볼가타안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집단으로 쓰러졌대. 벌써 3명이나. 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연구소에서 차로 5시간. 도착했을 때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학교 보건실 바닥에 아이들이 줄지어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아이, 신음하는 아이, 그리고 아샤는 이미 보건교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8살 소녀 아샤. 제가 도착하기 1시간 전에 숨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15년간 농업을 연구했다는 제가, 옥스퍼드 박사, 학위를 가진 제가 우리 아이들이 굶어 죽는 걸 막지 못했다니.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들을 보러 갔을 때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차관님, 이번 달에만 18명째예요. 그리고 그는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영양실조 위험군이 이 지역에만 5만 명이 넘습니다. 5만 명.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WHO 담당자가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죠. 현재 추세대로라면 3개월 내에 가나 북부 지역 200만 명이 아사할 위험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200만이라니 그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신품종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들여온 아코수아. 농업부 장관이 저를 막았어요. 그 품종, 작년에도 실패했잖아. 재작년에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들여온 모든 품종이 우리 땅에서는 실패했어요. 라테라이트 토양, 극심한 기후 변화, 병충해. 15년간의 연구가 모두 무용지물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동안 작성한 연구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프랑스 신품종 도입 실패 보고서, 독일 농법 적용 한계 분석, 영국식 관계 시스템 부적합 판정. 실패, 실패, 또 실패. 저는 보고서들을 쓸어버리고 싶었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아이들은 죽어가는데. 노트북을 켜고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어디선가 도움이 올까 하는 막연한 기대로요. 받은 편지함에는 예상대로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팸 메일함에 이상한 제목의 메일이 하나 있었어요.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통일벼 지원 제안. 한국?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K-팝이나 하는 나라가 무슨 농업 기술? 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없었기에 메일을 열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나의 식량 위기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벼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연락드립니다. 통일벼?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극한 환경 생존율 90% 이상, 헥타르당 6톤 이상 생산.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기껏해야 0.8톤인데 6톤이라니. 그런데 매일 마지막 문장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추신 1975년 한국과 가나는 함께 WFP 식량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이제 갚고 싶습니다. 뭐라고? 저는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오래된 흑백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줄을 서서 구호물자를 받는 사람들. 그 뒤에 나란히 걸린 태극기와 가나 국기. 우리가 같았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달랐으면.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메일 한 통이 제 인생을, 그리고 200만 명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볼가타 한가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이장님이 저를 맞았어요. 아코수아, 또 한 명이. 누가요? 7살 콰메. 오늘 새벽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제 아샤, 오늘 콰메. 내일은 또 누가 죽을까요? 마을을 둘러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논밭은 완전히 말라 갈라져 있었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어요. 집집마다 텅 빈 곡물 창고가 입을 벌리고 있었죠. 작년 수확이 얼마나 됐습니까? 제 질문에 이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헥타르당 0.7톤. 역대 최악이었죠. 0.7톤. 한 가족이 1년을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올해는 더 나쁠 것 같아요. 비도 안 오고, 종자도 없고. 한 농부가 다가와 말했어요. 사관님, 프랑스에서 준 그 좋다는 종자 말이에요. 다 죽었어요. 싹도 안 트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종자를 추천한 게 바로 저였으니까요. 독일 비료는 어떻게 됐나요? 땅이 더 나빠졌어요. 붉은 흙이 돌처럼 굳어버렸죠. 라테라이트. 철분이 과다한 이 붉은 토양은 유럽 농법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계속 시도했어요. 다른 방법을 몰랐으니까요. 마을 보건소에 들렀을 때 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대기실에 아이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영양실조 증상을 보이고 있었죠.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학교 급식도 중단된 지 2달째고요. 저는 한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이 뭐니? 코피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아팠어?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배가 아파요. 코피의 팔은 나뭇가지처럼 말랐고 배만 볼록 나와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영양실조 증상이었죠.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15년간 연구한 게 이거야? 연구소로 돌아온 저는 장관님께 보고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당장 대책이 필요해요. 대책? 무슨 대책? 장관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유럽 원조도 끊겼고 예산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하지만 아코수아, 현실을 받아들여. 우리는 실패했어.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받은 한국의 메일이 프린트되어 있었어요. 통일벼, 극한 환경 생존율 90%. 말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저는 인터넷으로 통일벼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자료가 꽤 많았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식량 자급을 이뤄낸 기적의 벼. 하지만 맛이 없어서 지금은 버려진 품종. 버려진 품종이라. 그때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통일벼는 열대 기후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척박한 토양에서도 강한 생명력을 보인다. 열대 기후? 척박한 토양? 그거 딱 우리 얘기잖아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 자료를 찾아보니 정말 놀라운 데이터가 있었어요. 통일벼를 필리핀, 베트남 등에 보급해서 성공한 사례들이었죠. 왜 아프리카는 없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구나. 아프리카는 늘 유럽의 도움만 받는 곳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새벽 3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농촌진흥청 귀하. 보내주신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어제도 아이가 1명 죽었고, 오늘도 1명이 죽었습니다. 내일은 몇 명이 죽을지 모릅니다. 만약 통일벼가 정말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면, 제발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WHO는 3개월을 말하지만, 저는 한 달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에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는 것 같은.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석입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통일벼 종자와 함께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도 어릴 때 굶주렸습니다. 그때의 고통을 아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돕고 싶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읽고 또 읽었어요. 굶주림의 고통을 아는 사람.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또 실패하면 어쩌죠?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인데.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죠. 그리고 일주일 후면 최진석이라는 한국인이 올 겁니다. 과연 그는 희망을 가져올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을 가져올까요? 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한국에 메일을 보낸 다음 날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아코수아,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장관님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였죠. 장관실에 들어가자 예상대로 고위 간부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설명해봐. 한국에 무슨 메일을 보냈다는 거야? 저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벌써 알았을까요? 그게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해. 미쳤어? 부장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부 승인도 없이 외국에 도움을 요청했단 말이야? 그것도 하필 한국? 재무담당관이 비웃었어요. 프랑스도 실패하고 독일도 포기한 일을 케이팝 나라가 해결한다고? 국제적 망신이야. 사방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선진국도 못한 일을 아시아 국가가? 우리가 그렇게 무능해 보여? 자존심도 없나? 저는 참다 못해 소리쳤어요.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제도 한 명, 오늘도 한 명. 우리가 자존심 따지는 사이에 몇 명이 더 죽어야 합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한국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도 50년 전엔 우리와 같았어요. 함께 구호물자를 받았다고요. 뭐라고? 저는 준비해온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1975년 한국과 가나가 함께 줄 서 있는 흑백 사진. 간부들이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바로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한국 대사관에서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뭐? 농업협력건으로 시급히 뵙고 싶다고. 신뢰가 술렁였어요. 벌써 대사관까지 나섰다고? 2시간 후 한국 대사관. 저도 배석하게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 대사가 우리를 맞았어요. 50대 초반의 점잖은 분이었죠. 갑작스런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이 딱딱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직원이 독단적으로. 독단이 아닙니다. 대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오히려 저희가 먼저 제안했어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보시죠. 화면에는 황금빛 논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디죠? 한국입니다. 1972년 통일벼를 심은 뒤의 모습이에요.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줄 서 있는 흑백 사진. 그리고 이게 그 3년 전 한국입니다. 불과 3년. 3년 만에 이런 변화가? 네. 그게 통일벼의 힘입니다. 대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힘을 나눌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 가나입니까? 장관님이 물었어요. 첫째, 가나의 기후가 통일벼의 최적입니다. 둘째, 대사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우리는 도움받은 것을 잊지 않습니다. 50년 전 함께 어려웠던 나라를 돕는 건 당연한 일이죠. 부장관이 끼어들었어요. 실패하면 어쩝니까? 프랑스도. 네, 알고 있습니다. 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시도도 안 하고 포기할 순 없지 않습니까? 매일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대사관을 나오면서 장관님이 저를 불렀어요. 아코수아. 네, 장관님. 한국과 협력해봐. 단, 실패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최진석이라는 사람에게서 새 메일이 와 있었어요. 일주일 후 도착 예정입니다. 통일벼 종자 2톤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굶주림의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이 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은 남의 굶주림을 외면할 수 없다. 꼭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메일을 바라봤어요. 굶주림을 아는 사람. 어쩌면 그래서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 전문가들은 늘 위에서 내려다봤어요.
독일 기술자들은 가르치려고만 했죠. 하지만 이 사람은 같은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3월 25일, 저는 공항으로 향하면서 계속 자문했어요. 이번엔 정말 다를까? 아니면 또?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최진석이라는 한국인이 가져올 변화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과연 그는 무엇을 가져올까요? 희망일까요? 절망일까요? 곧 알게 될 겁니다. 코토카 국제공항, 오후 2시. 저는 도착 게이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또 어떤 거만한 전문가가 올까? 지난 15년간 수많은 외국 전문가들을 만났어요. 하나같이 우리를 가르치려고만 했죠. 현장은 보지도 않고 이론만 늘어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승객들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평범한 인상의 40대 중반. 큰 배낭 하나와 작은 가방만 들고 있었죠. 아코수아 멘사 차관님이시죠? 그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저는 최진석입니다. 악수를 하는 순간 저는 놀랐어요. 그의 손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흙을 만지는 사람의 손이었죠. 먼 길 오셨네요. 제가 형식적으로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공항을 나서자 아프리카의 열기가 덮쳤습니다. 기온은 38도. 덥죠? 차에 에어컨이.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한국 여름과 비슷해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히려 좋네요. 통일벼가 좋아할 날씨입니다. 차 안에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최 박사님, 왜 하필 가나입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모르겠습니다. 그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하지만 해봐야겠죠. 안 하면 영원히 모르니까요. 그런 아니라지 않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다만 겸손할 뿐이죠. 제가 가나를 얼마나 안다고 성공을 장담하겠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전문가들은 늘 자신만만했거든요. 내가 해결해주겠다는 오만함이 가득했죠. 북부로 가는 5시간. 최진석은 계속 창밖을 보며 뭔가를 적었어요. 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토양 색깔이요. 점점 붉어지네요. 전형적인 라테라이트군요. 알고 계셨군요. 자료로만 봤는데 실제는 더 선명하네요. 볼가타항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또 외국인이 왔네. 이번엔 얼마나 갈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최진석이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메다세, 아고, 현지 트위어로 인사를 한 거예요.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트위어를 아세요? 이장님이 놀라서 물었어요. 조금 배웠습니다. 발음이 이상한가요? 서툴긴 했지만 그 노력에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숙소로 가시죠. 제가 안내하려 했지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먼저 논을 보고 싶은데요. 지금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해가 있을 때 봐야 정확해요.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논으로 갔습니다. 갈라진 땅, 죽은 작물들. 처참한 광경이었죠. 그런데 최진석이 갑자기 신발을 벗기 시작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 봐야죠. 맨발로요? 그는 정말 맨발로 논에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땅이 발을 짖었을 텐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쪼그려 앉아 흙을 만지고 냄새 맡고 심지어 맛까지 봤습니다. 미친 사람 아냐? 구경하던 농부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전 달랐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에서 뭔가를 느꼈거든요. 1시간 후 흙투성이가 된 그가 논에서 나왔어요. 어떠세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pH가 낮고 철분이 많지만 통일벼라면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소박한 식사. 옥수수죽과 야채 몇 가지가 전부였어요. 이렇게 초라한데 이장님이 미안해했습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최진석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제 아버지도 이런 걸 드셨어요. 보릿고개 때는 이것도 귀했다고. 식사 후 그가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죠? 통일벼 종자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봅시다. 작은 봉투를 보며 저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뭔가 느껴졌습니다. 씨앗은 작지만 희망은 큽니다. 함께 키워봐요. 그날 밤 새벽 2시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밖을 봤더니 최진석이 손전등을 들고 다시 논으로 가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대체. 다음 날 그를 찾아갔습니다. 어젯밤에 왜? 밤 온도도 확인해야 해요. 별은 24시간 자라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돈을 위해서도 명예를 위해서도 아닌 진짜로 우리를 돕고 싶어 하는구나.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번에는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파종 일주일 후 저는 매일 아침 논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어요. 지난 15년간 너무 많은 실패를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싹이 났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통일벼를 심은 구역의 연두빛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던 거죠. 벌써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프랑스 종자는 보름이 지나도 안 났는데 최진석이 새싹을 살피며 설명했어요. 통일벼는 발화가 빨라요. 그리고 보세요. 줄기가 튼튼하죠? 정말이었어요. 다른 품종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곧 찾아왔죠. 열흘째 되던 날, 우르르 쾅쾅, 갑작스런 천둥 소리에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 시기에 비가? 우기는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하지만 자연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순식간에 하늘이 열린 것처럼 폭우가 쏟아졌어요. 안 돼. 새싹들이 다 쓸려갈 거야. 저는 거의 울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막 희망이 보이는데 또 물거품이 되는 건가. 그런데 최진석은 달랐어요. 기옷도 없이 논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위험해요. 들어오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그는 빗속에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3시간. 폭우가 계속된 시간이었습니다. 비가 멈춘 후 우리는 논으로 달려갔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프랑스 품종구역은 완전히 쓸려가 있었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역시 안 되는구나. 농부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깐. 누군가 소리쳤어요. 저기 좀 봐. 통일벼 구역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옮겼더니 살아있어. 새싹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비를 맞고 더 싱싱해 보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최진석이 진흙투성이 얼굴로 설명했어요. 통일벼는 뿌리가 깊게 내려요. 한 번 뿌리를 내리면 웬만한 비엔 끄떡없죠. 그래도 이런 폭우에. 그리고 제가 논두렁에 배수로를 만들어뒀어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한국 사람, 뭔가 다르네. 비를 예상했다는 거야? 하지만 시련은 계속됐습니다. 이틀 후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어요. 기온이 갑자기 45도까지 치솟은 거죠. 이번엔 타 죽겠구나. 모두가 절망했습니다. 땅은 금세 바싹 말랐고 논바닥이 거북등처럼 갈라졌어요. 물이라도 돼야 하는데. 하지만 우물마저 거의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일주일간의 폭염. 모두가 포기하려던 순간이었어요. 논에 가봅시다. 최진석이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적. 프랑스 품종 생존율 25%, 통일벼 생존율 93%. 말도 안 돼. 저는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최진석이 새싹 하나를 뽑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뿌리가 30cm 이상 내려갔어요. 깊은 곳 수분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잎을 만져보세요. 두껍고 매끄럽죠? 수분 증발을 막아줘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 농부가 다가와 물었어요. 그럼 정말 이 땅에서도 농사가 가능하다는 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 눈에 희망이 번졌어요. 그로부터 보름 후, 메뚜기다. 누군가의 외침에 모두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하늘이 까맣게 변했어요. 메뚜기 때였죠. 끝났다. 이번엔 정말 끝이야.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엔 풀 한 폭이 남지 않는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메뚜기들이 통일벼는 다른 작물보다 훨씬 적게 먹는 거였습니다. 왜 덜 먹지? 최진석이 설명했어요. 통일벼 잎은 거칠고 질겨요. 메뚜기가 선호하지 않는 특성이 있죠. 완전히 안 먹는 건 아니지만 다른 먹이를 먼저 찾아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프랑스 품종 전멸, 통일벼 피해율 15% 미만. 이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볼가타 한가에 기적이 일어났대. 한국 벼가 메뚜기 피해도 견뎠다고. 인근 마을에서 구경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 통일벼는 무릎 높이까지 자랐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푸른 물결을 보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름다워요. 이게 정말 우리 땅에서 자란 거예요? 마을 여성들이 감탄했어요. 그때 코피가 뛰어왔습니다. 이모, 이거 봐요. 아이가 들고 온 건 통일벼 이삭이었어요. 벌써 이삭이 나왔어요. 그래. 곧 쌀이 될 거야. 정말요? 제가 먹을 수 있는 쌀이요? 코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농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이고 미래였던 거죠. 수확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마을은 들떴어요. 정말 5배가 나올까? 아니야. 난 6배는 나올 것 같아. 기대와 희망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수확일 일주일 전, 최진석이 예상 수확량을 발표했습니다. 헥타르당 6에서 6.5톤 예상됩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톤. 6톤이라고? 우리가 해냈어. 환호성이 터졌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껴안고 춤을 췄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최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날 밤,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직 수확 전이었지만 희망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일주일 후면 배불리 먹을 수 있어. 학교 급식도 다시 시작하겠네. 꿈 같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코피가 최진석에게 다가갔어요. 아저씨, 저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왜? 한국에 가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최진석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가르쳐 줄게. 먼저 감사합니다부터 배워볼까? 감사합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기적을 봤다. 아니, 기적은 통일벼가 아니었다. 포기하지 않고 함께 노력한 우리 모두가 만든 기적이었다. 일주일 후면 진짜 수확입니다. 과연 예상대로 될까요?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는 이미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을. 수확의 날, 새벽 5시부터 마을이 들썩였어요. 저도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일찍 논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최진석이 이미 와 있었어요. 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황금빛으로 익은 별을 바라봤습니다. 6시가 되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시작합시다. 이장님의 신호와 함께 첫 벼를 뱄습니다. 사각사각. 벼 베는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어요. 하나, 둘, 하나, 둘. 리듬에 맞춰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점심 무렵, 벤 벼를 한데 모았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벼를 보며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기른 거라니. 며칠 후 건조와 탈곡을 마친 뒤 첫 가마니의 무게를 쟀어요. 70kg. 평소의 3배가 넘는 무게였습니다. 정말이야? 저울이 고장난 거 아니야? 믿을 수 없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재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탈곡이 계속되면서 쌀이 쌓여갔습니다. 타닥타닥. 나달이 떨어지는 소리가 경쾌했어요. 이게 다 쌀이라니.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60년 살면서 이런 풍년은 처음이야. 일주일 후 모든 수확과 탈곡을 마치고 최종 집계가 나왔어요. 헥타르당 6.2톤. 예상과 거의 맞아떨어졌습니다. 마을이 축제 분위기가 됐어요. 그런데 진짜 변화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여성들이 모였어요. 우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조합장이 된 아마가 제안했습니다. 수확한 쌀을 함께 관리하고 판매하는 거예요. 좋아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희망의 쌀이라는 협동조합이 탄생했습니다. 최진석이 포장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깨끗이 도정해서 이렇게 포장하면 도시에서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보세요? 희망의 쌀 협동조합이죠? 전화를 받은 아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호텔에서요?
아크라의 5성급 호텔에서 쌀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품질이 아주 좋다고 들었어요. 프리미엄 메뉴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일반 쌀보다 50% 비싼 가격을 제시했어요. 소식이 퍼지자 다른 호텔과 레스토랑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쌀이 프리미엄이래. 여성들의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차관님, 드디어 급식을 재개할 수 있게 됐어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급식 재개 첫날, 저는 학교를 방문했어요. 아이들이 줄을 서서 밥을 받고 있었습니다. 와, 밥이다. 진짜 쌀밥이야. 통일벼로 지은 하얀 쌀밥. 아이들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먹었어요. 이모, 정말 맛있어요. 코피가 빈 그릇을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볼이 조금씩 통통해지고 있는 아이를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한 달 후, 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학생 출석률이 90%를 넘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통계를 보여줬어요. 작년엔 60%였는데, 중퇴율도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고요. 급식의 힘이었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이 밥을 먹으러 학교에 오기 시작했고, 공부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차관님, 저희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마을 청년들이 찾아왔어요. 한국어를요? 네. 최 박사님이 보여준 농업 기술을 더 배우고 싶어요. 한국 자료를 직접 읽고 싶고요. 그렇게 한글 교실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서툰 발음이지만 열정은 대단했어요. 특히 코피는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맞아요? 코피가 쓴 한글을 보여줬어요. 고맙습니다. 한국. 배부르게 해줘서. 삐뚤빼뚤했지만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잘했어, 코피야. 최진석이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2달 후, 한국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통일벼가 아프리카에서 기적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카메라 앞에서 코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이제 배고프지 않아요. 더듬거리는 한국어였지만 제작진 모두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어요. K-팝 나라가 뭘 안다고. 하지만 완전히 틀렸죠.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한국은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진정으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 국가들에서 연락이 쏟아진 거예요. 우리도 통일벼를 심고 싶다.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다. 토고, 베냉, 부르키나파소, 나이지리아, 서아프리카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어느 날 최진석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 저는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요?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씨앗은 심었으니 이제 가나 사람들이 키워야죠. 그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더 많은 종자예요. 그리고 작은 수첩도 함께 줬어요. 제가 관찰한 기록들입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는 제가 드려야죠. 좋은 경험이었어요. 공항에서 그를 배웅하며 저는 물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나요? 최진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아마도 돈 받은 것을 잊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갚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떠난 후 저는 논으로 갔어요. 두 번째 모내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이번엔 우리 스스로 하는 거였죠. 차관님, 이번에도 잘 될까요? 농부 한 명이 물었어요. 될 거예요. 우리가 해낼 거예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새싹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그리고 이 변화의 물결은 가나를 넘어 아프리카 전체로 퍼져나갈 거라고. 최진석이 떠난 지 한 달 후, 저는 뜻밖의 소포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거였어요. 무엇일까?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더니 낡은 앨범이 나왔습니다. 함께 온 편지를 읽었어요. 아코수아 차관님께. 이 앨범은 저희 아버지의 것입니다. 차관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최진석 드림. 앨범을 펼치자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장에는 어린 소년의 사진이 있었어요. 뼈만 앙상한 아이가 빈 그릇을 들고 서 있었죠. 뒷면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1972년
9살. 하루 한 끼도 못 먹던 시절. 9살. 코피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다음 사진들을 넘겨봤습니다. 한자촌, 헐벗은 산, 그리고 저는 놀라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긴 줄, 구호물자를 받으려고 늘어선 사람들. 그 뒤에 보이는 두 개의 깃발. 태극기 옆에 가나 국기가 있었습니다. 1975년 유엔 합동 구호 현장. 우리가 정말 같았구나. 계속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어요. 논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데 벼가 유난히 높았습니다. 1978년 통일벼 첫 수확. 아버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청년이 된 최진석의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동전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50원 동전. 통일벼가 새겨진 동전. 우리의 자부심. 저는 한참을 앨범을 들여다봤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차관님, 최진석입니다.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앨범 받으셨나요? 네. 방금 보고 있었어요. 정말 놀랍네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배고픔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남의 배고픔을 외면할 수 없다고.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군요. 네. 아버지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요. 통화를 끝낸 후 저는 다시 앨범을 봤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업 기술 이전이 아니었어요. 시간을 넘어선 연대였고 아픔을 나눈 자들의 우정이었던 거죠. 다음 날 저는 정부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십시오. 1975년 한국과 가나가 함께 줄선 사진. 그리고 2024년 통일벼로 풍년을 맞은 우리 마을 사진. 50년. 그 시간을 넘어 도움이 돌고 돌아왔습니다. 장관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 차례군.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차례라는 거지. 가나가 받기만 하는 나라로 남을 순 없잖아.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차관님, 시에라리온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에라리온이요? 네. 우리처럼 식량난에 시달린대요. 통일벼 재배법을 배우고 싶다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 줍시다. 우리가요? 네.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나는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차관님, 이것 좀 보세요. 교장 선생님이 성적표를 가져왔습니다. 중간고사 결과인데 평균이 작년보다 20점이나 올랐어요. 정말요? 급식 때문인 것 같아요. 배부른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네요. 그 중에서도 코피의 성적이 눈에 띄었습니다. 코피가 전교 3등이에요. 영양실조로 쓰러졌던 아이가 이제는 우등생이 된 거였죠. 그리고 코피가 쓴 장문인데 교장 선생님이 종이를 건넸어요. 나의 꿈. 나는 농업과학자가 되고 싶다. 최진석 아저씨처럼 배고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가나를 돕고 싶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도울 거다. 도움은 돌고 돈다고 아저씨가 말했으니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이가 이미 깨달은 거였습니다.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의 의미를. 그날 저녁 저는 50원 동전 사진을 다시 봤어요. 작은 동전에 새겨진 벼이삭. 한국인들이 얼마나 통일벼를 소중히 여겼는지 알 수 있었죠. 우리도 뭔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제안했습니다. 통일벼 기념비를 세웁시다. 기념비요? 네.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찾았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요. 모두가 동의했어요. 기념비 제막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24년 3월, 한국의 통일벼가 이곳에 심어졌다. 굶주림을 아는 자가 굶주림을 아는 자를 도왔다. 이 씨앗은 쌀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고, 미래가 되었다. 잊지 말자. 도움은 돌고 돈다는 것을. 최진석에게 사진을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요. 아버지가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희망의 씨앗이 더 멀리 퍼져나가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어딘가에서 최진석의 아버지가 그리고 굶주렸던 모든 이들이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미래의 빛이 되었으니까요. 기념비 제막식 일주일 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다큐멘터리 팀입니다. 한국 방송국에서 본격적인 취재를 온 거였어요. 통일벼가 만든 기적을 한국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일주일간의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황금빛 논, 학교 급식 시간, 그리고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까지. 코피야, 한국 카메라 앞에서 인사해볼래? PD가 코피를 불렀어요. 코피는 수줍어하면서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피입니다. 한국이 우리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이거 제가 쓴 편지예요. 삐뚤빼뚤한 한글로 쓴 편지였습니다. 한국 친구들에게 나는 코피야. 8살이야. 작년에 나는 많이 아팠어. 배가 고파서 학교에서 쓰러졌어. 그런데 최진석 아저씨가 와서 통일벼를 주었어. 이제 나는 배부르게 먹어. 공부도 잘해. 전교 3등이야. 꿈도 생겼어. 농업과학자가 될 거야. 한국 친구들, 정말 고마워. 언젠가 한국에 가서 인사할게. 사랑해. 코피가. 촬영팀 전원이 눈물을 닦았어요. 이 편지, 한국 아이들에게 전해도 될까요? 네. 코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인터뷰를 했어요. 처음엔 정말 의심했습니다. 솔직히 무시했죠. K-팝이나 하는 나라가 뭘 안다고. 카메라를 보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까요.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PD가 물었어요. 폭우 속에서 최 박사가 논을 지키던 모습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우리를 돕고 싶어 한다고. 마지막 날, 촬영팀은 마을 잔치를 찍었습니다. 통일벼로 지은 밥을 나눠 먹는 사람들, 한글로 노래하는 아이들, 희망으로 빛나는 얼굴들. 이걸 한국 사람들이 보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PD가 말했어요. 대부분 통일벼가 이렇게 쓰이는 줄 모르거든요. 방송이 나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후원이 쏟아진 거예요. 가나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통일벼 종자를 더 보내주세요. 한글 교재를 지원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제안이 왔습니다. 코피를 한국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우리 학교 아이들이 코피의 편지를 읽고 감동받았어요. 꼭 만나고 싶대요. 2달 후, 코피는 생애 처음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모, 정말 하늘을 날고 있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서울에 도착한 코피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높은 빌딩, 깨끗한 거리, 그리고 와, 논이 정말 많아요. 경기도의 한 농촌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여기가 통일벼를 처음 심었던 곳이야. 안내하던 농부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어릴 때 배고팠어요? 코피가 물었어요. 그럼 너처럼 뼈만 남았었지. 할아버지가 코피를 안아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튼튼해졌잖아. 너도 그럴 거야. 초등학교 방문날. 강당에 한국 아이들이 가득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피입니다. 코피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준비한 선물이 있었어요. 코피에게 한국 친구들이 큰 현수막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손도장이 가득했고 응원 메시지가 빼곡했어요. 코피야 힘내. 우리는 친구야. 가나도 한국처럼 될 거야. 코피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코피야, 만나서 반가워. 최진석이 왔어요. 아저씨, 코피가 뛰어가 안겼습니다. 많이 컸네? 얼굴도 좋아졌고 매일 밥 먹으니까 건강해졌어요. 둘은 함께 농촌진흥청을 방문했어요. 여기서 통일벼를 연구해요. 연구소를 둘러보던 코피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도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 열심히 공부하면 올 수 있어. 약속이에요? 약속. 둘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일주일간의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코피가 말했습니다. 이모, 저 정말 다시 올 거예요. 공부해서 꼭 다시 올 거예요. 그래. 꼭 그렇게 되길 바라.
비행기 안에서 코피는 계속 창밖을 봤어요. 뭘 그렇게 봐? 한국이요. 잘 기억하고 싶어서요. 가나로 돌아온 후 변화는 더 빨라졌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앞다퉈 통일별을 도입했어요. 토고, 베냉, 말리, 부르키나파소. 1년 만에 서아프리카 15개국이 통일별을 재배하게 됐죠. 그리고 한국과 가나가 공동으로 아프리카 통일벼 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개소식 날, 저는 축사를 했어요. 50년 전, 한국과 가나는 함께 굶주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희망을 심습니다. 이 연구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연결된 운명의 상징입니다. 최진석도 영상 메시지를 보냈어요. 멀리서나마 축하드립니다. 이제 가나가 아프리카의 희망이 될 거예요. 통일벼처럼 버려진 것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운명은 참 신기하다. 50년 전 함께 줄을 섰던 두 나라가 이제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코피의 꿈처럼 언젠가 가나도 다른 나라를 도울 날이 올 것이다. 도움은 돌고 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다. 1년 후, 저는 뜻밖의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UN 세계식량 정상회의 기조연설 초청. 장소는 서울이었어요. 아코수아, 이번엔 내가 가나를 대표해서 세계에 알릴 차례야. 장관님이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통일벼 프로젝트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가야지. 자신 있게 해. 2달 후,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에는 최진석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오랜만이에요, 차관님. 이제 그냥 아코수아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된 거죠. 코피도 잘 지내요?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꼭 한국에 유학 오겠다고. 서울은 놀라운 도시였어요. 현대적인 빌딩들과 전통이 조화를 이룬 곳. 그리고 곳곳에서 통일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죠. 여기가 국립농업박물관이에요. 최진석이 안내한 곳에는 통일벼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굶주림을 이긴 씨앗. 세계로 퍼지다. 전시장에는 놀랍게도 가나 코너가 있었어요. 코피의 편지 원본이 전시되어 있었고, 우리 마을의 변화 과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었죠. 이렇게까지. 저는 감동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버려진 통일벼가 아프리카를 살렸다고. 다음 날, UN 회의장. 3,000명이 넘는 참석자들 앞에 섰을 때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나에서 온 아코수아 멘사입니다. 서툰 한국어 인사에 박수가 나왔어요. 영어로 전환해서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우리 마을에서 아이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죠.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15년간 농업을 연구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의 모든 기술이 실패했으니까요.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통일벼를 보내주겠다고. 스크린에 사진들이 떴어요. 포구에도, 가뭄에도, 메뚜기에도 살아남은 통일벼. 그리고 수확의 기쁨. 헥타르당 0.8톤에서 6.2톤으로 7배가 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청중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코피의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졌던 모습과 건강해진 현재 모습이 나란히. 이 아이는 이제 꿈을 꿉니다. 농업과학자가 되어 다른 나라를 돕겠다고.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전했어요. 1975년 한국과 가나는 함께 구호 식량을 받았습니다. 옛 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그리고 50년 후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돌려준 거죠.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제 협력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주는 시혜가 아닌 같은 아픔을 아는 자들의 연대. 그것이 만든 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했어요. 현재 서아프리카 15개국이 통일벼를 재배합니다. 2천만 명이 굶주림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돕기 시작했습니다. 시에라리온에, 라이베리아에, 기니에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수많은 제안이 쏟아졌어요. 우리 기업도 가나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통일벼 종자를 더 지원하겠습니다. 한가나 농업 장학금을 만들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제안은 가나 쌀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대형 유통업체 대표였어요. 가나 쌀을요?
네. 희망의 쌀이라는 브랜드로 한국에서 판매하고 싶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수출을 하게 되다니. 저녁 리셉션에서 최진석을 만났어요. 정말 멋진 발표였어요. 최 박사님 덕분이에요. 아니, 통일벼 덕분이죠. 우리는 건배했습니다. 코피가 여기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곧 올 거예요. 장학금도 생겼으니까. 다음 날, 저는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농촌진흥청 통일벼 기념관. 그곳에는 통일벼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각국에서 보낸 감사 편지들이 가득했죠. 새로운 편지를 걸어드릴게요. 저는 준비해온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에게 우리는 함께 굶주렸고 함께 희망을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나눕니다. 영원한 친구 가나가.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최진석이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뭐예요? 열어보세요. 안에는 50원 동전이 100개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가나 아이들에게 나눠주세요. 통일벼의 의미를 기억하라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꼭 전하겠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또 만나요. 네. 이제 우리는 영원한 동료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약속들을 모두 실현시키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가나도 한국처럼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2025년 5월, 가나 아크라 국립극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3회 서아프리카 한국어 말하기 대회. 무대 위에 선 청년이 또렷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나에서 온 코피입니다. 9살이던 코피는 이제 10살의 당당한 소년이 되어 있었죠. 2년 전, 저는 영양실조로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통일벼가 저를 살렸어요. 이제 제 꿈은 한국에서 농업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프리카 전체를 돕고 싶어요. 유창한 한국어에 심사위원들이 감탄했습니다. 대상은 코피 군. 환호성이 터졌어요. 상품은 한국농업대학 장학금이었습니다. 이모, 저 정말 한국에 가요. 코피가 뛰어와 제게 안겼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코피야. 그날 오후, 더 뜻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가나 희망의 쌀 한국 수출 10만 톤 기념식.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역부 장관이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원조 받던 나라가 이제는 쌀을 수출하다니. 한국 이마트 대표가 축사를 했습니다. 가나 쌀은 한국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희망의 쌀이라는 이름 그대로 희망을 주는 쌀이죠. 행사장 한쪽에는 특별 전시가 있었어요. 도움은 돌고 돈다 한국과 가나, 그리고 아프리카. 사진들이 시간순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975년 함께 줄 선 한국과 가나, 2024년 통일벼가 도착한 날, 2024년 첫 수확의 기쁨 2025년 가나에서 시에라리온으로 전파,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15개국 농업 장관들이 함께 찍은 사진. 서아프리카 통일벼 네트워크 출범. 이제 가나는 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나라가 된 거죠. 저녁 무렵, 저는 통일벼 기념비를 찾았어요. 그곳에는 뜻밖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 박사님. 깜짝 방문입니다. 최진석이 웃으며 돌아봤어요. 1년 만이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우리는 나란히 기념비를 바라봤습니다. 후회 없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뭐려? 통일벼를 그냥 준 것. 최진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준 게 아니에요. 심은 거죠. 심은 거요? 네. 씨앗은 심어야 자라잖아요. 혼자 가진다고 뭐가 되나요? 나눠야 진짜 풍년이 오는 거죠. 그의 말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이제 코피가 한국에 가는군요. 네. 걱정도 되고 기대도 돼요. 잘할 거예요. 그 아이는 특별하니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통일벼 논을 비췄어요. 아코수아 씨. 네. 시작이 참 작았죠? 매일 한 통으로. 맞아요. 그때는 정말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때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는 믿어요. 기적을. 바람의 벼가 흔들렸어요. 파도처럼 일렁이는 황금빛 물결. 그 속에서 저는 봤습니다. 굶주렸던 과거와 배부른 현재와 더 나은 미래를. 희망은 이렇게 순환하는 거구나. 받고, 주고, 다시 받고, 다시 주고.
끝없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순환. 그것이 통일벼가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버려진 쌀이 아프리카 200만 명을 구한 기적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5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이어진 두 나라의 우정, 굶주림을 아는 자가 굶주림을 아는 자를 도운 진정한 연대의 이야기였습니다. 통일벼는 단순한 씨앗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고, 약속이었고, 미래였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건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통일벼가 자라고 있고, 아이들은 배불리 먹으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세상에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고,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도움은 돌고 돕니다. 오늘 뿌린 작은 씨앗이 내일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기적의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몽골 사람들이 말을 팔아서까지 한국어를 배운다고? 중국 웨이보에 올라온 뉴스에 중국 네티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他们看到我说中文呢，表情呢不是太好，就暗示我说这边有 한국말도 조금 알아. 他居然会说韩国话。 가짜뉴스 아니에요. 정말 그게 싫어해요. 특히 중국인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중국이 바로 옆에 있는데 14억 시장에 있는데 왜 하필 한국어? 이 질문에 몽골 소녀가 남긴 대답 하나가 중국 전체를 침묵시켰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한국어를 선택한 몽골 청년들, 그들이 양 100마리를, 전 재산을, 심지어 가문의 보물까지 판 진짜 이유.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공영방송의 아시아 특파원 카타리나 슈미트입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저도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직접 울란바토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 택시 기사님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 가세요? 강남 스타일 거리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울란바토르 중심가 한 구역이 그렇게 불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엔 김치찌개, 삼겹살, 떡볶이 간판이 몽골어보다 많았고 젊은이들은 한국 아이돌 굿즈를 들고 다녔어요. 더 놀라운 건 서점이었습니다. 몽골어 책보다 한국어 교재가 더 많이 진열되어 있었고 EPS 토픽 시험 준비서는 품절 대란이었죠. 여기가 몽골이 맞나요? 제가 묻자 서점 주인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몽골의 미래는 한국어에 있습니다. 우리 손녀도 지금 한국어 배우러 갔어요. 그렇게 저는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고 울란바토르에서 200km 떨어진 초원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나르마 가족이었죠. 끝없이 펼쳐진 초원, 하얀 게르들이 점점이 박힌 풍경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하지만 나르만의 게르 안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천장엔 BTS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엔 한글 공책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전통 난로 옆엔 한국 드라마를 틀어놓은 낡은 태블릿이 있었고 20살 나르마는 양털을 다듬으며 한국어 단어를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르마입니다. 또렷한 한국어 발음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묻자 나르마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5년째 매일 14시간씩 공부했어요. 이게 제 유일한 희망이거든요. 나르마의 아버지 바트볼드 씨가 마유차를 따라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대대로 유목민이었어요. 양 500마리, 말 30마리, 약 20마리를 키우며 살았죠. 그런데 기후변화로 목초지가 줄어들고 중국 상인들이 양털 값을 후려치면서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어머니 앵우투야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 청년이 한국에서 돌아왔어요. 3년 만에 집을 짓고 부모님께 자동차를 사드렸죠.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초원이 아니라 한국에 있다는 거요. 나르마에겐 남동생 2명이 있었습니다. 17살 태무지는 말 조련사가 꿈이었고 15살 바야르는 전통 음악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가족은 한 명의 교육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때 나르마가 먼저 말했어요. 아버지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국어를 배워서 우리 가족을 살릴게요. 동생들 미래도 제가 책임질게요. 하지만 한국어 교육은 몽골에서 럭셔리였습니다. 울란바토르의 한국어 학원 한 달 학비가 일반 몽골인 평균 월급의 절반이었거든요.
교재 한 세트 가격은 양 20마리 값과 맞먹었고 EPS 토픽 시험 응시료는 말 한 마리 값이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르마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양을 돌보고 낮엔 인터넷 무료 강의로 한국어를 독학했어요. 밤엔 촛불 아래서 한글을 연습했죠. 나르마가 처음 한국에 관심을 가진 건 15살 때였습니다. 학교 견학으로 간 울란바토르 국립박물관에서 특별 전시를 봤는데 몽골 제국 시대와 고구려의 교류를 다룬 전시였어요. 몽골과 한국이 오래전부터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 알고 신기했어요. 마치 운명 같았죠. 그 후 나르마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케이팝을 들으며 한국어 공부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호기심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 진출하면서 한국어를 하면 취업이 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때부터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독학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발음도 정확하지 않았고 문법도 제대로 배울 수 없었죠. EPS 시험을 통과하려면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바로 몽골의 가장 큰 명절인 차강사르였습니다. 차강사르 명절,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할아버지 감볼드 씨가 갑자기 일어나 말했습니다. 나르마야, 네가 정말로 한국어로 우리 가족을 구할 수 있겠니? 나르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 저를 믿어주세요. 70살의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50년간 기른 종마 알탄을 팔겠다. 그 돈으로 내 학비를 대주마. 온 가족이 숨을 멈췄습니다. 알탄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의 자존심이자 가문의 상징이었거든요. 경마 대회에서 3번이나 우승한 명마였고 그 혈통만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안 됩니다. 나르마의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알탄은 우리 가문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그걸 팔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말은 과거고 나르마는 미래다. 징기스칸도 딸들을 먼 나라로 보내 동맹을 맺게 했지 않았나? 나르마가 우리의 가교가 되는 거야. 그 말에 나르마는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성공해서 알탄보다 더 좋은 말 10마리를 사드릴게요. 하지만 종마 한 마리 값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최고의 한국어 학원인 세종어학원의 1년 학비와 기숙사비, 교재비를 다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 필요했거든요.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 혼수품인 은장신구를 팔겠어요. 아버지도 결심했습니다. 올해 새끼 양들을 다 팔자. 그리고 야크 10마리도. 이렇게 해서 양 50마리 값을 더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어요. 놀랍게도 동생들까지 나섰어요. 태무진이 말했습니다. 누나, 제가 학교 그만두고 일할게요. 누나가 성공하면 그때 다시 공부하면 돼요. 막내 바야르도 자신의 전통악기 모린크루를 팔겠다고 했죠. 안 돼. 너희들 미래까지 포기할 순 없어. 나르마가 말렸지만 가족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웃들도 도왔습니다. 옆집 달마 아주머니는 수제 카슈미르 스카프 10장을 주었고 마을 이장은 트럭을 빌려주어 울란바토르까지 이삿짐을 실어다 주었어요. 이렇게 모두의 도움으로 양 100마리 값에 해당하는 학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나르마 하나에 희망을 건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울란바토르로 떠나는 날, 나르마는 게르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알탄의 갈기를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나르마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다. 이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울란바토르 세종학원에 도착한 나르마는 또 다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같은 반 학생 30명 중 절반이 부유층 자녀였어요. 그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한국어 과외를 받았고 방학 때마다 한국 어학연수를 다녀왔죠. 특히 바야르라는 학생이 나르마를 무시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애가 무슨 한국 간다고. 돈도 없으면서. 바야르의 아버지는 광산 사업가였고 이미 한국 회사들과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르마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단어를 외웠고 점심시간엔 도서관에서 한국 뉴스를 들었어요. 저녁엔 한국 드라마로 회화를 연습하고 잠들기 전엔 일기를 한글로 썼습니다. 선생님도 나르마의 열정에 감동했어요. 20년간 한국어를 가르쳤지만 나르마 같은 학생은 처음입니다.
하루에 단어를 300개씩 외워요. 6개월 후 중간 평가에서 나르마는 전체 1등을 했습니다. 바야르를 포함한 부유층 학생들을 모두 제쳤죠. 하지만 나르마는 자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독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것이었어요. 과로와 영양실조였습니다. 양을 팔아버린 후 수입이 끊겼고 아버지 혼자 일용직으로 번 돈으론 생활이 어려웠던 거죠. 집으로 돌아올까? 나르마가 전화로 물었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절대 안 돼. 네가 포기하면 우리가 치른 희생이 다 헛것이 되잖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공부에만 집중해. 나르마는 전화를 끊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더 절박하게 공부에 매달렸어요.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새벽엔 신문 배달을, 주말엔 한국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죠. 번 돈은 모두 집으로 보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EPS 토픽 시험을 볼 때가 왔어요. 하지만 응시료가 문제였습니다. 한 번에 붙어야 했어요. 제 시험을 볼 돈이 없었거든요. 시험 일주일 전, 나르마는 매일 밤 징기스칸 초상화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위대한 칸이시여, 제게 힘을 주세요. 저는 몽골과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시험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했습니다. 시험장 난방이 고장 났고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시험을 봐야 했던 것입니다. 시험 당일 새벽 3시, 나르마는 이미 시험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벌써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300명이 넘는 몽골 청년들이 추위에 떨며 서 있었죠. 모두 같은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희망을요. 언니, 몇 시부터 왔어요? 뒤에 선 소녀가 물었습니다. 어제 밤 11시부터요. 앞에 선 청년이 대답했어요. 나르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만 절박한 게 아니었던 거죠. 줄을 서며 나르마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아버지의 트럭을 팔아 학원비를 마련했고, 누군가는 3년째 시험에 도전 중이었어요. 또 누군가는 결혼 자금을 모두 한국어 공부에 썼다고 했죠. 우리는 전사들이에요.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한국어로 싸우는 현대판 몽골 전사들이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8시, 드디어 시험장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안에 들어가자 모두 경악했어요. 난방이 완전히 꺼져 있었던 겁니다. 시험 감독관이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했죠. 장갑 낀 채로 시험 봐도 됩니까? 누군가 물었지만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안 됩니다.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영하 30도, 손가락이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 속에서 3시간 동안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연필을 잡은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듣기 평가 시간엔 이어폰도 꽁꽁 얼어 있었죠. 나르마 옆자리 수험생은 10분 만에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미안해. 난 못하겠어. 하지만 나르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양 100마리를 팔았어. 할아버지가 알탄을 포기했어.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 독해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첫 문제부터 만만치 않았어요. 한국 속담과 사자성어가 섞여 있었죠. 하지만 나르마는 침착했습니다. 1년간 매일 한국 신문을 읽은 게 도움이 됐어요. 장문 시간. 주제는 내가 한국에 가고 싶은 이유였습니다. 나르마는 떨리는 손으로 또박또박 썼습니다. 저는 몽골과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징기스칸이 실크로드를 열었듯이 저는 21세기 새로운 길을 열고 싶습니다. 시험이 끝났을 때 나르마의 손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뜨거웠어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시험장을 나오자 바야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 같은 시골뜨기가 붙을 리 없어. 난 이미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삼촌이 있거든. 하지만 나르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줄 테니까요. 한 달 후, 결과 발표 날, 나르마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느려서 페이지가 잘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학원 선생님이었어요. 나르마, 축하해. 네가 몽골 전체 2등이야. 나르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요? 제가요? 그럼 247점이야.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야. 1등과 1점 차이야. 나르마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집에 전화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해냈어요. 전화기 너머로 온 가족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 파티를 열었고
지역 신문에도 났어요. 초원의 딸, 한국어로 날개를 달다라는 제목이었죠. 학원에서도 나름하는 영웅이 됐습니다. 후배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선생님들도 자랑스러워했어요. 심지어 바야르까지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내가 틀렸어. 너는 정말 대단해.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에 가야 했어요. 회사 배정을 받고 비자를 준비하고 출국 준비를 해야 했죠. 나르마에게 배정된 곳은 경기도 안산의 전자부품 공장이었습니다. 월급은 몽골에서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어요. 이 돈이면 6개월 안에 가족 빚을 다 갚을 수 있어. 나르마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출국 일주일 전 할아버지가 나르마를 불렀습니다. 얘야, 한국에 가면 힘든 일이 많을 거다. 외롭고 차별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기억해라. 너는 징기스칸의 후손이고 초원의 딸이다. 그 자부심을 잃지 마라. 할아버지는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알탄의 갈기털이 들어 있었어요. 부적이다. 알탄이 너를 지켜줄 거야. 드디어 출국하는 날, 공항엔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르마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 돈은 천천히 벌어도 돼. 동생들도 울먹였습니다. 누나, 우리도 곧 할게. 한국어 열심히 배울게. 비행기에 오르며 나르마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가족과 마을, 그리고 몽골의 희망을 안고 가는 거야. 3시간 30분의 비행. 나르마는 한순간도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구름 위로 보이는 햇살이 마치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나르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한국 땅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생활은 나르마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의 화려함에 압도되었던 것도 잠시 안산공단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현실이 시작됐죠. 여기가 기숙사입니다. 회사 직원이 안내한 곳은 컨테이너를 개조한 건물이었어요. 방 하나에 4명이 함께 써야 했고 화장실은 공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르마는 개의치 않았어요. 초원의 게르보다는 훨씬 좋았으니까요. 첫 출근 날, 나르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회사에서 나눠준 작업복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공장 입구에서 팀장님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박 팀장이었어요. 나르마 씨, 몽골에서 왔다고. 한국어는 좀 하나? 네, 열심히 배웠습니다. 나르마가 또박또박 대답했지만 박 팀장의 표정은 시큰둥했어요. 작업장은 거대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갔고 수백 명의 직원들이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나르마에게 맡겨진 일은 휴대폰 부품 검수였습니다. 하루 10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서서 불량품을 골라내는 일이었죠. 처음엔 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1시간도 안 돼서 목이 아프기 시작했고 2시간이 지나자 다리가 붓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는 온몸이 쑤셨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나르마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은 나르마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었죠. 힘들지? 갑자기 누군가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아유라는 여성이었어요. 처음엔 다 그래. 익숙해질 거야. 하지만 익숙해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동료들은 나르마의 발음을 알아듣지 못했고 실수할 때마다 짜증을 냈어요. 아니, 이것도 못 알아들어? 답답하네. 어느 날은 나르마가 기계 작동법을 물었다가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왜 왔어? 돈만 벌러 왔지. 나르마는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양 100마리를 팔았나. 가족이 이런 대우받으라고 희생한 건 아닐 텐데.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매일 밤 나르마는 일기를 썼어요. 한국어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이기도 했죠. 오늘도 버텼다. 내일도 버틸 거다.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말엔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특히 경어와 사투리를 익히는 데 집중했어요. 공장 사람들이 쓰는 현장 용어도 따로 정리했죠. 3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르마의 작업 속도가 빨라졌고 불량률도 현저히 줄었어요. 박 팀장도 인정했습니다. 나르마 씨, 일 잘하네. 다른 외국인들보다 훨씬 낫네. 하지만 진짜 시련은 6개월째 찾아왔습니다.
고향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의 병이 악화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지만 돈이 부족했어요. 언니 어떡해? 동생 태무진이 울먹였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안 하면 위험하대. 나르마는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보냈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어요. 수술비의 절반밖에 안 됐죠. 나르마는 회사에 선불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뜻밖의 도움이 왔습니다. 같은 기숙사에 사는 아유가 돈을 빌려준 거예요. 나도 가족 때문에 여기 왔어. 마음 알아. 천천히 갚아.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도 조금씩 돈을 모아줬습니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국적은 달라도 모두 같은 처지였거든요. 어머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나르마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1년이 지났습니다. 나르마는 이제 공장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됐어요. 한국어 실력이 뛰어나 통역 일도 맡게 됐죠. 월급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나르마의 목표는 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단순 노동자로 끝나고 싶지 않았어요. 더 배우고, 더 성장하고 싶었죠. 그래서 야간 대학 진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엔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고, 주말엔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했어요. 토픽 6급에 도전하기로 한 거죠. 왜 그렇게 열심히 해? 룸메이트가 물었습니다. 이미 돈도 벌고 있잖아. 나르마는 대답했어요. 난 단순히 돈만 벌러 온 게 아니야. 몽골과 한국을 잇는 사람이 되고 싶어. 2년째 되던 해, 나르마는 토픽 6급에 합격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선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소식이 회사에 퍼지자 사장님까지 나르마를 불렀어요. 자네 정말 대단하네. 우리 회사 몽골 사업부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그것은 나르마가 꿈에도 그리던 기회였습니다. 단순 노동자에서 정규직 사원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규직이 되면 기숙사를 나가야 했고 생활비가 더 들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사무직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고민 끝에 나르마는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더 나아가야지. 3년 차, 나르마는 정장을 입고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같은 회사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서류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몽골 바이어들과 화상 미팅을 했죠. 처음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엑셀도 제대로 못 다뤘고 비즈니스 용어도 몰랐어요. 하지만 나르마는 또다시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4년차가 되던 해 드디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는 몽골에 새로운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고 나르마를 현지 코디네이터로 임명했습니다. 월급은 2배가 됐고 몽골과 한국을 오가며 일하게 됐죠. 나르마 씨가 우리 회사의 보물이야. 사장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몽골어와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양국 문화를 다 이해하는 사람은 나르마 씨뿐이니까. 나르마가 처음 몽골 출장을 갔을 때 울란바토르 공항에는 온 가족이 나와 있었습니다. 4년 만에 재회였죠. 우리 딸이 정말로 해냈구나. 아버지가 나르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했고 동생들은 훌쩍 커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마을의 변화였습니다. 나르마의 성공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마을에 작은 한국어 학원도 생겼죠. 누나가 우리의 영웅이야. 태무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한국어 공부 시작했어. 회사 업무차 몽골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도 나르마를 알아봤습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나르마 씨군요. 몽골 청년들의 롤모델이에요. 나르마는 통역과 협상을 완벽하게 해냈고 회사는 몽골 정부로부터 최고의 조건을 얻어냈습니다. 그 공로로 나르마는 특별 보너스를 받았어요. 그 돈으로 나르마는 가장 먼저 할아버지께 약속을 지켰습니다. 최고급 몽골말 10마리를 사들인 거죠.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알탄을 판 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구나. 넌 말 10마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를 가져다 줬어. 나르마의 이야기는 몽골 전역에 퍼졌습니다.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었고 신문 일면에 실렸어요. 양 100마리를 판 소녀, 몽골과 한국을 잇다라는 제목이었죠. 한국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왔고 나르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저에게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처음엔 차갑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을 알게 됐죠. 5년 차가 되던 해
나르마는 더 큰 기회를 얻었습니다. 회사에서 나르마를 몽골 지사장으로 임명한 거예요. 28살의 나이에 지사장이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죠. 나르마 씨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미래입니다. 회장님이 임명장을 주며 말했어요. 나르마는 몽골로 돌아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직원 50명을 채용했는데 절반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몽골 청년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나르마는 희망의 상징이었죠. 저도 나르마 님처럼 되고 싶어요. 신입 직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나르마는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전 양 100마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수백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잖아요. 회사는 번창했습니다. 나르마의 능력으로 한국과 몽골 간 무역이 크게 늘어났고 양국 정부로부터 공로상도 받았어요. 어느 날 나르마는 세종어학원을 방문했습니다. 후배들에게 특강을 하기 위해서였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100명 넘는 학생들이 박수로 맞이했어요. 선배님,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나르마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전부예요. 매일 울었지만 다음 날은 다시 일어났어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요. 특강이 끝난 후 나르마는 옛 라이벌 바야르를 만났습니다. 그는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나르마, 같이 일하자. 바야르가 제안했습니다. 내 능력과 내 자본이 만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의 앙금은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동료가 된 거죠. 나르마는 이제 몽골 최고의 한국 전문가가 됐습니다. 대통령 방한 때 통역을 맡았고 양국 FTA 협상에도 참여했어요. 그리고 가장 뿌듯한 일이 생겼습니다. 동생 태무진이 한국 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나르마가 학비를 지원했고 태무진은 서울로 유학을 떠났죠. 누나 덕분이야. 누나가 길을 열어줬잖아. 태무진이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나르마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꿈이 있었으니까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 나르마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나르마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거대한 유리 천장, 움직이는 보도, 수많은 외국인들. 모든 게 압도적이었죠. 어디로 가야 하지? 나르마는 안내문을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한글은 읽을 수 있었지만 공항이 너무 복잡했어요. 몽골에서 오셨어요? 갑자기 한국어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공항 자원봉사자였어요. 도와드릴까요? 나르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안산으로 가야 하는데요. 자원봉사자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버스 터미널까지 안내해 주었어요. 힘들 텐데 씩씩하네요. 우리 아들도 외국에서 일하고 있어서 남일 같지 않아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르마에게는 큰 위안이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 차가운 건 아니구나. 안산으로 가는 버스 안. 나르마는 창밖을 보며 놀랐어요. 높은 빌딩들, 잘 정비된 도로,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 몽골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하지만 안산공단에 도착하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회색 공장 건물들, 매캐한 공기, 지친 표정의 노동자들. 화려한 서울과는 딴판이었어요. 기숙사 방에 짐을 풀며 나르마는 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룸메이트 3명이 모두 다른 나라 사람이었거든요.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할 줄 알아? 베트남에서 온 린이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나르마가 대답하자 모두 놀랐어요. 우와, 대단하다. 우리는 한국어 몰라서 고생이야. 캄보디아에서 온 소피아가 한숨을 쉬었죠. 그날 밤, 나르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고향이 그리웠어요. 엄마가 끓여주던 양고기 수프, 아빠의 마유차, 동생들의 웃음소리. 내가 정말 잘 온 걸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첫 출근. 나르마는 정문에서부터 당황했어요. 경비 아저씨가 뭐라고 물었는데 알아들을 수 없었거든요. 아니, 뭐요? 신입이요. 경비 아저씨의 사투리였습니다. 나르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뒤에 줄 선 한국 직원이 짜증을 냈어요. 아이고, 답답해. 비켜요. 비켜. 겨우 작업장에 들어간 나르마를 맞이한 건 차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또 외노자 왔네. 누군가 수군거렸어요. 요즘 외국인들 너무 많아. 다른 목소리도 들렸죠.
나르마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박 팀장이 작업 방법을 설명했지만 현장 용어가 섞여 있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아니, 이것도 모르면서 왔어? 박 팀장이 답답해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란 말이야. 점심시간. 나르마는 구내식당에 갔다가 또 당황했습니다. 메뉴판을 읽을 순 있었지만 주문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뭐 먹을 거예요? 급식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나르마가 머뭇거리자 뒤에 줄 선 사람들이 투덜거렸어요. 빨리 좀 해요. 점심시간 짧은데. 결국 나르마는 아무거나 받아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치찌개였는데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났어요. 왜 울어?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비웃었습니다. 김치도 못 먹으면서 한국 왜 왔어? 나르마는 남은 밥을 억지로 삼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울지 마.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가족이 날 믿고 있어. 오후 작업 시간. 나르마는 실수를 했습니다. 부품을 잘못 분류한 거예요. 야, 뭐 하는 거야? 라임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이거 다시 다 분류해야 되잖아. 죄송합니다. 나르마가 사과했지만 반장은 계속 화를 냈어요. 죄송하면 다야? 이래서 외국인들이랑 일하기 싫다니까. 퇴근 시간. 나르마는 지쳐서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룸메이트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오늘 어땠어? 린이 물었습니다. 힘들었어요. 나르마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래. 다 그래. 우리가 여기서 버티는 이유는 하나야. 가족. 소피아가 지갑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어린 딸 둘이 웃고 있었죠. 나르마도 가족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게르 앞에서 찍은 온 가족 사진. 할아버지가 알탕과 함께 서 있었어요. 그날 밤, 나르마는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 첫날. 모든 게 낯설고 무섭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다. 내가 짊어진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양 100마리의 무게, 알탄의 무게, 가족의 희망의 무게. 내일은 더 잘할 거다. 반드시. 하지만 앞으로 1500일 동안 이런 날들이 계속될 거라는 걸. 그때의 나르마는 아직 몰랐습니다. 한국 생활 6개월째. 나르마는 여전히 외톨이였습니다. 점심은 늘 혼자 먹었고 회식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나르마 씨. 새로 정근 온 김상우 과장이었어요. 42살, 안경 쓴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몽골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나르마는 경계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한국인 상사들에게 좋은 경험이 없었거든요.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요. 김 과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몽골 역사, 특히 징기스칸에 관심이 많아요. 혹시 고구려와 몽골의 관계에 대해 알아요? 나르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네. 고구려 유민들이 몽골 지역으로 이주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징기스칸의 케레이트 부족이 네스토리우스 기독교를 믿었는데 그게 고구려를 통해 전파됐다는 설도 있죠. 김 과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와, 진짜 잘 아시네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두 사람은 점심시간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나르마는 한국인과 진짜 대화를 나눈 거예요.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북한 출신이에요. 김 과장이 말했어요. 전쟁 때 남쪽으로 내려오셨는데 고향이 평안도거든요. 거기가 옛 고구려 땅이잖아요. 나르마는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옛날에 연결되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김 과장이 웃었어요. 어쩌면 1000년 전엔 같은 하늘 아래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날부터 김 과장은 나르마의 멘토가 되어줬습니다. 나르마 씨, 한국 회사 문화를 알려드릴게요. 김 과장이 조언했어요. 여기선 빨리빨리가 중요해요. 그리고 선후배 관계. 이게 핵심이에요. 김 과장은 나르마에게 경어 사용법을 다시 가르쳐줬고 회사 내 암묵적인 규칙들도 알려줬어요. 커피 심부름 같은 건 신입이 하는 거예요. 외국인이라고 예외는 없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인정받죠. 나르마는 김 과장의 조언대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사무실 청소를 했고 커피 심부름도 자청했어요. 처음엔 무시하던 한국인 동료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어느 날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나르마는 여전히 초대받지 못했지만 김 과장이 나섰어요. 나르마 씨도 우리 팀이잖아요. 같이 가죠.
삼겹살집에서 나름아는 난생 처음 소주를 마셨습니다. 쓰고 독했지만 동료들과 함께 한다는 게 기뻤어요. 나름아 씨, 몽골 노래 하나 해봐요.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친근한 목소리였어요. 나름아는 몽골 민요를 불렀습니다. 초원의 바람과 말 달리는 소리를 담은 노래였죠. 모두가 조용히 들었어요. 와, 진짜 좋네.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가사는 모르겠지만 뭔가 가슴이 뭉클해. 김 과장이 설명했어요. 몽골 유목민들의 삶을 노래한 거래요. 고향을 떠나 먼 길을 가는 사람의 마음이래요.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모두가 나르마를 다시 봤어요. 그저 돈 벌러 온 외국인이 아니라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한 사람으로요. 미안해요. 나르마 씨. 박 팀장이 말했어요. 그동안 너무 차갑게 대했네. 사실 나도 시골 출신이라 서울 올라와서 고생했거든. 그날 밤, 나르마는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김 과장과의 인연은 계속됐습니다. 주말엔 함께 박물관에 가서 한국 역사를 공부했고, 가끔은 김 과장 가족과 저녁을 먹기도 했어요. 아빠, 이 언니가 몽골에서 온 언니야? 김 과장의 딸 수진이가 물었어요. 그래. 먼 나라에서 혼자 왔대. 우와, 대단하다. 언니, 몽골 말 가르쳐줘요. 나름아는 아이에게 간단한 몽골어를 가르쳐줬고, 수진이는 금세 따라했어요. 우리 수진이가 언어에 재능이 있나 봐요. 김 과장 부인이 웃었어요. 나르마 씨 덕분에 우리 가족도 세계가 넓어진 것 같아요. 어느 날, 김 과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르마 씨, 야간 대학 다녀보는 게 어때요? 경영학이나 무역학 배우면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하지만 돈이, 나르마가 망설였어요. 장학금 제도가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 특별 전용도 있고,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김 과장의 도움으로 나름아는 서류를 준비했고, 안산대학교 야간 경영학과에 지원했습니다. 면접 날, 김 과장이 함께 가줬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나르마 씨 실력이면 충분해요. 면접관들은 나르마의 한국어 실력에 놀랐고, 몽골과 한국을 잇는 인재가 되겠다는 포부에 감동했어요. 2주 후,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50% 장학금까지 받게 됐죠. 김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르마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니에요. 나르마 씨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김 과장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사실 저도 나르마 씨한테 많이 배웠어요. 도전하는 용기, 포기하지 않는 끈기. 제가 잊고 있던 것들이에요. 회사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르마가 대학에 다닌다는 소식이 퍼지자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나르마 씨, 정말 대단해. 낮엔 일하고 밤엔 공부라니.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부끄럽네. 나르마는 이제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김 과장이라는 한 사람의 따뜻함이 만든 기적이었죠. 그리고 김 과장은 나르마에게 마지막 조언을 했습니다. 나르마 씨, 기억하세요.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진심은 언제나 통하거든요. 대학 생활을 시작한 나르마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낮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들었죠. 과제와 시험 준비는 새벽에 해야 했어요. 어느 날 밤, 나르마는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주문이 들어와서 밤 11시가 넘도록 일해야 했죠.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공장엔 나르마와 김 과장만 남아 있었어요. 나르마 씨, 배고프죠? 김 과장이 물었어요.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요? 작은 휴게실에서 김 과장이 라면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게 있었어요. 이거 뭐예요? 나르마가 물었습니다. 아, 이거요? 김치랑 계란이에요. 한국식 라면 끓이는 법이죠. 김 과장이 웃었어요. 그런데 나르마 씨, 몽골엔 뭐 넣어 먹어요? 저희는 양고기 육포를 넣어요. 보르츠라고 하는데 겨울에 얼려서 말린 거예요. 김 과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 그거 맛있겠는데. 혹시 있어요? 나르마는 가방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거예요. 고향 생각날 때 먹으라고. 한번 넣어봐요. 김 과장이 제안했어요. 두 사람은 라면에 보르츠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먹어보곤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와, 이거 대박이다. 김 과장이 감탄했어요. 진한 육수 맛이 나네요. 완전히 새로운 맛이에요.
나르마도 놀랐습니다. 정말이에요. 한국 라면이랑 몽골 보르츠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저도 어릴 때 가난했어요. 김 과장이 털어놨어요. 아버지가 북에서 내려오신 실향민이라 아무것도 없었죠. 라면이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나르마도 고백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라면 살 돈도 없었어요. 한국 라면이 몽골에선 비싼 수입품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오면 매일 라면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배경이지만 라면 한 그릇에 담긴 삶의 무게는 비슷했던 거죠. 나르마 씨, 이거 사업 아이템 될 것 같지 않아요? 김 과장이 갑자기 말했어요. 한국 몽골 퓨전 라면. 정말요? 나르마가 놀랐어요. 진짜예요. 요즘 퓨전 음식이 인기잖아요. 특히 K푸드가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데 몽골 전통 식재료와 결합하면 김 과장은 노트를 꺼내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어요. 보르츠 라면, 마유 막걸리, 김치 양고기 볶음. 나르마도 신이 나서 아이디어를 보탰습니다. 몽골 전통 유제품 아루라고 한국 떡을 섞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의 대화는 나중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김 과장과 나르마는 주말마다 퓨전 요리를 실험했고 레시피를 개발했어요. 회사 동료들에게도 맛을 보여줬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박 팀장이 엄지를 들었어요. 상품화해도 되겠는데? 소문이 퍼져서 안산 다문화 거리 축제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나르마의 몽골 한국 퓨전 푸드라는 부스를 열었죠. 첫날 준비한 100인분이 2시간 만에 동났습니다. 보르츠 라면은 특히 인기였어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이주민들도 줄을 섰죠. 이게 바로 문화융합이네요. 축제 조직위원장이 감탄했어요. 음식으로 국경을 넘는 거예요. 지역 신문에도 기사가 났습니다. 몽골 청년과 한국 직장인이 만든 우정의 라면이라는 제목이었죠. 어느 날 대기업 식품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르츠 라면 레시피를 사고 싶습니다. 정식 제품으로 출시하고 싶어요. 나르마와 김 과장은 믿을 수 없었어요. 야근하며 먹었던 라면 한 그릇이 이렇게 큰 기회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계약금은 나르마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고 가족에게 더 많은 돈을 보낼 수 있게 됐죠. 더 중요한 건 자신감이었습니다. 나르마는 이제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김 과장님, 이 모든 게 과장님 덕분이에요. 나르마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아니에요. 나르마 씨가 가진 문화와 제가 가진 문화가 만났을 뿐이에요. 김 과장이 웃었어요. 이게 진짜 다문화 아닐까요? 보르츠 라면 성공 이후 나르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나르마를 몽골 사업 담당자로 임명했고 대학에서는 우수 학생으로 선정됐죠. 하지만 나르마는 자신의 성공을 혼자만 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한국에 온 몽골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나르마가 김 과장에게 말했어요. 안산 원곡동, 일명 다문화 거리에는 수많은 몽골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르마처럼 꿈을 안고 왔지만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고생하고 있었죠. 나르마는 주말마다 무료 한국어 교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식당 한 켠에서 5명으로 시작했어요. 한국어는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르마가 격려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수강생이 늘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20명, 2달 만에 50명이 넘었죠. 장소가 비좁아서 안산시 다문화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나르마 씨 같은 분이 필요했어요. 센터장이 반겼습니다. 정식 강사로 모시고 싶은데요. 나르마는 주말 한국어 강사가 됐습니다. 급여는 적었지만 보람이 컸어요. 수강생 중에 가슴 아픈 사연이 많았습니다. 바트수우는 몽골 국립대를 졸업한 엘리트였지만 한국에선 공장 청소부로 일했어요. 한국어만 할 수 있다면 그는 늘 한숨을 쉬었죠. 나르마는 바트수우에게 특별 과외를 해줬습니다. 6개월 후 그는 한국 회사 통역 직원이 됐어요. 나르마 선생님,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바트수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다른 수강생 졸자야는 19살 소녀였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왔지만 학교 적응에 실패해 자퇴했어요. 전 바보인가 봐요.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요. 졸자야는 자주 울었습니다. 나르마는 졸자야에게 말했어요.
나도 처음엔 한국인들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근데 봐. 지금은 대학도 다니잖아. 나르마의 격려로 졸자야 하는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결국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나르마의 한국어 교실은 희망 교실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어느 날 MBC 다큐멘터리 팀이 찾아왔습니다. 나르마 씨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과 몽골을 잇는 청년의 이야기요. 나르마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PD가 말했어요.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일을 해내는 것. 그게 진짜 감동이죠. 3개월간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카메라는 나르마의 일상을 따라다녔어요. 새벽 공장 출근, 저녁 대학 수업, 주말 한국어 교실, 그리고 가끔 몽골 가족과의 영상 통화까지. 촬영 중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나르마의 어머니가 영상 통화로 한국어 교실 학생들에게 인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딸이 해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몽골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학생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고향 어머니의 목소리에 자신들의 어머니가 겹쳐 보였던 거죠. 다큐멘터리 제목은 양 100마리의 기적이었습니다. 방송 직후 시청률 8%를 기록했고 온라인에선 화제가 됐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영웅이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가는 좋은 본보기. 나르마 씨 보고 반성했다. 나는 뭐하고 사나.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방송 이후 나르마의 삶은 또 한 번 변했습니다. 각종 강연 요청이 쇄도했고 기업들은 나르마를 다문화 자문위원으로 모시려 했죠.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안산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르마의 한국어 교실이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안산시장이 직접 나르마를 찾아왔습니다. 나르마 씨가 안산의 자랑입니다. 시에서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새 건물, 교재 지원, 보조 강사 채용. 나르마의 작은 교실은 안산 몽골 교육센터로 발전했습니다. 개소식 날 100명이 넘는 몽골인들이 모였습니다. 나르마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5년 전 저는 이 거리에서 길을 잃고 울었습니다. 한국말도 못하고 친구도 없었죠. 하지만 이제 이곳은 제2의 고향이 됐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안산은, 한국은 우리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나르마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 이루는 것이다. 내가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다. 한국 생활 5년째 되던 해봄. 나르마는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나, 엄마가, 동생 태무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쓰러지셨어. 의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나르마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내가 지금 갈게. 비행기 표 바로 예약할게.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르마의 비자 갱신 시기와 겹쳤고 출국하면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었어요. 김 과장이 나르마의 사정을 듣고 회사에 알렸습니다. 놀랍게도 사장님이 직접 나섰어요. 나르마 씨는 우리 회사의 소중한 인재입니다. 제가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특별 재입국 허가가 났습니다. 회사는 왕복 항공료까지 지원했어요. 나르마 씨, 어머니 곁에 계세요. 일은 걱정하지 말고. 사장님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나르마는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희망을 안고 한국에 왔는데 이제는 슬픔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몽골행 비행기 안에서 나르마는 어머니와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딸아, 한국 가서 고생하지 마. 못 견디면 돌아와도 돼. 떠나던 날 어머니가 했던 말. 엄마, 나 토픽 6급 합격했어. 전화로 자랑했을 때 어머니의 기뻐하던 목소리.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하자 태무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본 동생은 훌쩍 커 있었어요. 누나, 빨리 가자.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고향 마을로 가는 4시간 내내 나르마는 초조했습니다. 제발 늦지 않기를,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도했죠. 게르에 도착했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르마를 보자 모두 길을 열어줬어요. 엄마.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나르마를 알아봤습니다. 힘겹게 손을 들어 나르마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우리 딸, 잘 왔구나. 보고 싶었어. 나르마는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더 자주 와야 했는데. 아니야. 네가 한국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했어. 어머니는 베개 밑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네가 한국에서 보낸 첫 편지야. 매일 읽었어. 외울 정도로. 나르마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5년 전 한국 도착 일주일 만에 쓴 편지였죠. 엄마, 한국은 정말 신기한 나라예요. 높은 건물, 빠른 지하철, 그리고 김치라는 매운 음식. 모든 게 낯설지만 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꼭 성공할게요.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 지켰구나. 네가 자랑스러워. 사흘 동안 나르마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진을 보여주고, 한국 음식도 만들어 드렸어요. 이게 김치야? 어머니가 맛보며 웃었어요. 네가 이런 매운 걸 먹고 산다니. 마을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모두 나르마를 영웅처럼 대했어요. 나르마 덕분에 우리 아들도 한국어 공부 시작했어. 나르마가 길을 열어줬잖아.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내 딸이 마을의 희망이 됐구나. 마지막 날 밤, 어머니가 나르마를 불렀습니다. 딸아, 엄마가 가도 슬퍼하지 마. 네가 잘 사는 게 엄마의 천국이야. 그리고 작은 주머니를 건넸어요. 안에는 은팔찌가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집안 대대로 전해오는 거야. 이제 내 거야. 언젠가 내 딸에게 물려주렴. 다음 날 새벽, 어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나르마의 손을 잡은 채로 장례식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나르마가 한국에서 보낸 돈으로 마을 학교를 지었던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신 딸이 우리 마을을 바꿨습니다. 마을 이장이 조사를 읽었어요. 나르마는 한국과 몽골을 잇는 다리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나르마는 어머니 무덤 앞에 섰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엄마가 꿈꾸던 것, 제가 이룰게요.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나르마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슬픔을 일로 달랬고,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죠. 한국으로 돌아온 나르마를 회사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나르마 씨, 힘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김 과장이 위로했어요. 회사는 나르마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의 한국 제품 전시장을 여는 일이었어요. 나르마 씨가 총책임자예요. 몽골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나르마는 한국과 몽골을 오가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양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현지 업체들과 협상하고 통역과 번역을 도맡았죠. 6개월 후 울란바토르 중심가의 한 무역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엔 양국 장관이 참석했어요. 이 센터는 나르마 씨 같은 인재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한국 산업부 장관이 축사에서 말했어요. 몽골 장관도 화답했습니다. 나르마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몽골 청년들의 롤모델이죠. 센터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 100여 개가 입점했고 몽골 바이어들이 몰려들었어요. 첫 해 거래액이 $10,000,000를 넘었죠. 나르마의 역할은 단순 통역이 아니었습니다. 문화 차이를 조정하고 오해를 풀고 신뢰를 쌓는 가교였어요. 한국 업체 대표가 고마워했습니다. 나르마 씨 아니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몽골 문화를 전혀 몰랐거든요. 몽골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르마가 설명해 주니까 한국 기업들이 이해가 돼요. 성과를 인정받아 나르마는 한국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바뀌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시상식에서 나르마는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양 100마리와 말 1마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저에게 기회를 줬고 이제 두 나라를 잇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상생이라고 믿습니다. 언론은 나르마를 민간 외교관이라 불렀습니다. 그 무렵 나르마에게 더 큰 기회가 왔습니다. 한국 대기업 S그룹이 몽골 사업 총괄 매니저로 스카우트하려 한 거예요. 연봉은 지금의 3배, 스톡 옵션도 드리겠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제안했어요. 나르마는 고민했습니다. 돈도 중요했지만 지금까지 도와준 회사와 김 과장을 떠나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김 과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르마 씨, 가세요. 더 큰 무대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현재 회사 사장님도 격려했어요. 우리 회사엔 영광이었어요. 이제 더 큰 일을 하세요. 나르마는 S그룹으로 이직했습니다. 임원급 대우였고
팀원 20명을 이끌게 됐죠. 첫 프로젝트는 몽골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었습니다. 몽골 정부, 한국 정부, 국제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대형 사업이었어요. 나르마는 완벽한 조율자였습니다. 몽골 유목민들의 토지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단체들을 설득하고 정부 인허가를 받아냈죠. 나르마 씨는 천재예요. 프로젝트 매니저가 감탄했어요. 양쪽 입장을 다 이해하니까 해결이 빠르네요. 2년 후 발전소가 완공됐습니다. 몽골 대통령이 참석한 준공식에서 나르마는 공로상을 받았어요. 이 발전소는 한몽 협력의 상징입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나르마가 있었습니다. 나르마의 성공을 보고 동생 태무진도 한국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나르마가 학비를 지원했고 태무진은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어요. 누나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는 거야. 태무진이 말했어요. 누나처럼 두 나라를 잇는 사람이 되고 싶어. 막내 바야르도 한국어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나도 곧 갈 거야. 우리 삼남매가 한몽 관계의 주역이 되는 거지. 어느 날 UN 아시아 청년 포럼에서 나르마에게 연설 요청이 왔습니다. 주제는 이주 노동자에서 글로벌 리더로였어요. 나르마는 수백 명의 청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저는 몽골 초원에서 양을 치던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면서 세계가 열렸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지금까지 양 100마리와 종마 1마리로 시작해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된 나르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도전이 어떻게 수만 명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언어가 어떻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도전을 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특히 한국과 세계를 잇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지도록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